극단적인 문화적 분열, 정치적 암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대리전. 냉전 초기부터 세계는 이미 끊임없는 긴장 속에 놓여 있었지만 인류는 곧 그 어느 때보다 핵 절멸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은 사회주의 운동을 억제하기 위해 비밀 공작, 쿠데타, 정권 교체를 정책 수단으로 삼아 공격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지역 전체에 충격파를 일으켰다. 그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던 인물이 있었다. 젊은 쿠바 변호사 피델 카스트로였다. 망명 중이던 그는 멕시코시티에서 아르헨티나 출신 혁명가 에르네스토 치 게바라를 만난다. 두 사람은 미국의 제국주의라고 여긴 현실에 급진화되었고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쿠바 정부는 무너져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무너졌다. 게릴라 전쟁 끝에 카스트로와 그의 세력은 권력을 장악했다. 거의 하룻밤 사이에 쿠바는 미국인들이 사랑하던 휴양지에서 공산주의 국가로 변모했다. 워싱턴에게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적대적인 이념이 플로리다에서 불과 15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미국은 신속히 대응했다. 쿠바 망명자들이 훈련을 받고 무장했으며 카스트로를 전복하고 우호적인 정부를 복원하기 위한 침공이 준비되었다. 그러나 작전이 임박하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노골적인 미국 개입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부인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의 공중 지원은 대폭 축소되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피그만 침공은 거의 즉시 붕괴했다. 침공 부대는 포위되어 패배했고 생포되었다. 이는 미국에게 공개적인 굴욕이었고 카스트로에게는 결정적인 승리였다. 그러나 그 승리는 곧 공포를 동반했다. 카스트로는 이제 훨씬 더 강력한 미국의 재침공이 불가피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대서양 건너편에서 소련의 지도자 니키타 흐루쇼프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소련은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중 상당수는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에는 사거리가 부족했다. 전략적 균형은 워싱턴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하지만 해결책은 있었다. 그 미사일들을 미국에 더 가까운 곳, 플로리다 바로 앞바다의 섬에 배치할 수만 있다면 균형은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있었다. 쿠바는 바로 그 기회를 제공했다. 카스트로에게는 보호가 필요했고 흐루쇼프에게는 지렛대가 필요했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는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그 뒤에 내려진 결정은 세계를 핵전쟁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고 인류로 하여금 전면적 파멸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를 직면하게 만들었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아. 그게 더 좋은 생각이네. 진정해라. 내 뛰는 심장아. 1962년 10월 14일 쿠바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정찰기가 뭔가 이상한 것을 포착했다. 카카, 이 사진을 보셔야 합니다. 맞아. 내가 본 게 중에 제일 귀엽네. 카카, 제가 말한 건 소련 미사일 쪽입니다. 미국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패닉에 빠졌다. 자신들이 완전히 취약한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즉각 행동해야 했다. 쿠바에 대한 공습이나 침공은 소련과의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그래서 케네디는 다른 선택지를 내놓았다. 봉쇄였다. 미 해군은 쿠바로 향하는 모든 소련 선박을 정지 검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격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응해 소련은 군을 전면 전투태세로 돌입시켰다. 미국도 같은 조치를 취했고 쿠바 침공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양초강대국은 제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단계로 치닫고 있었다. 흐루쇼프가 미사일 철수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측 간 긴급 소통은 사실상 붕괴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미 전략공군사령부는 데프콘 1로 격상되었다. 데프콘 1은 핵전쟁을 의미한다. 소련은 쿠바 상공에서 U-2 정찰기를 격추했다. 카리브해에 있던 한 소련 핵잠수함은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오인했고 고위 장교 2명은 해거로의 발사를 승인했다. 다행히도 세 번째 고위 장교, 이 정말로 위대한 인물가 이를 거부했다. 미국은 침공 준비를 최종 단계까지 마쳤다.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미국이 쿠바 침공 날짜와 시간을 결정하기로 한 바로 전날 흐르쇼프는 이렇게 말했다. 저기 터키에 있는 당신네 미사일을 철수하면 우리도 쿠바에서 미사일을 빼지 않을까? 그래, 그거 괜찮은데. 실제 협상은 훨씬 더 복잡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양측은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 소련 미사일은 쿠바에서 철수되었고 전 세계는 거대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 사람만 빼고 그는 몹시 분노했다. 휴, 이게 내 임기 중 가장 큰 위기였으면 좋겠군. 안타깝게도 그의 임기는 그보다 더 큰 위기로 끝나게 된다. 지구를 거의 날려버릴 뻔한 이후 몇 가지 변화가 뒤따랐다. 첫째, 초강대국들은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에 합의했다. 둘째, 소련은 흐르쇼프를 축출하고 러니트 브레즈네프로 교체했다. 그는 키스를 좋아했다. 정말 좋아했다. 핵전쟁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군비 경쟁은 1960년대부터 70년대 내내 계속되었다. 미 정보당국은 소련의 핵전력이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이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ABM, MIRV, 그리고 상호 확증 파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양측 모두 핵전쟁이 벌어지면 완전한 공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느 쪽도 먼저 전쟁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 없어도 핵무기의 영향은 이미 현실이었다. 1966년 스페인의 평화로운 마을 팔로마레스 상공에서 미군 폭격기가 공중급유기와 충돌했고 수소폭탄 4발이 마을 인근에 떨어졌다. 폭발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우와, 어이, 그거 먹지 않는 게 좋겠는데. 알겠어요. 오늘 뭐 할 예정이었어? 수영. 응, 그건 하지 마. 지금 숨 쉬고 있지? 네? 응, 그것도 하지 마. 미국은 바다로 사라진 폭탄 하나를 찾는데 2달 반이 걸렸다. 그리고 이것은 1950년 이후 미국이 핵폭탄을 분실한 14번째 사례였다. 아무도 소련이 몇 개의 핵폭탄을 잃어버렸는지는 모른다. 그러니 오늘 밤 편히 잠들도록 하자. 케네디가 암살된 뒤 부통령이던 린든 B. 존슨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그는 동쪽에서 점점 커지고 있던 위기를 물려받게 된다. 베트남이었다. 1950년대 베트남인들은 프랑스 식민 통치를 완전히 몰아냈고 국가는 둘로 분단되었다. 북쪽에는 공산 정권이, 남쪽에는 방공 정권이 들어섰다. 두 정권 모두 매우 인자해 보이는 노인이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속지 말자. 두 사람 모두 무자비한 독재자였고 각자 자신의 체제로 베트남을 통일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다. 이에 북베트남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민족해방전선, 즉 베트콩을 조직해 남베트남에서 게릴라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미국은 남베트남을 돕기 위해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 훈련을 지원했지만 DM 대통령의 잔혹한 통치는 오히려 더 많은 남베트남인들을 베트콩 편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이후 10여 년 동안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결국 한계점에 도달했다. 미국은 도미노 이론을 두려워했다. 만약 남베트남이 공산화되면 그 다음은 캄보디아일까? 라오스?
태국, 버마, 인도까지 이어지는 건 아닐까? 존슨은 선택해야 했다. 남베트남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병력을 투입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 병력이 투입되었다. 1965년부터 미국은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형태의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게임 하나 해보자. 베트콩 병사를 찾아라. 봤는가? 물론 못 봤을 것이다. 수백만 명의 젊은 미국 남성들이 징집되어 밀림을 방패로 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적이 어디에 있는지는 물론 누가 적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민간인들은 잔혹한 교전 속에 그대로 휘말렸다. 4.20은 반복적인 공격을 받았고 미국은 롤링 선더 작전을 통해 북베트남에 대규모 폭격을 감행했다. 베트콩은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관통하는 호치민 루트를 이용해 병력과 물자를 보급했다. 이 전쟁은 길고 잔혹했으며 이 영상 하나로는 결코 다 담아낼 수 없다. 하지만 냉전의 맥락에서 보자면 베트남 전쟁은 수많은 세계적 분쟁 가운데서도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였다. 핵전쟁의 위협 속에서 두 초강대국은 직접 충돌을 피하고 관계를 보다 관리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념 대결은 정면 충돌보다는 전 세계 곳곳에 대리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옮겨갔다. 중동에서는 소련이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맞서 싸운 국가들을 지원했고 이후 욤키푸르 전쟁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앙골라 내전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군이 소련의 지원을 받은 쿠바군과 싸웠다.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의 분쟁에서는 정권 변화에 따라 초강대국들이 서로 편을 바꾸는 일까지 벌어졌다. 미국은 자국의 뒷마당에서도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니카라과의 사회주의 군사 정권에 맞서 콘트라 반군을 지원했다. 이러한 대리전만으로도 충분히 잔혹했지만 초강대국의 개입은 파괴를 더욱 증폭시켰고 제3세계 전반에 걸쳐 엄청난 인간적 고통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그 고통은 텔레비전을 통해 고스란히 미국 가정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며 미국은 급격히 변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렇게 변했고 저것이 이렇게 변했으며 또 다른 이것은 이렇게 변했다. 새로운 구호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사랑을 하라. 전쟁 말고. 대다수의 미국인은 존슨의 베트남 전쟁 운영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1968년 이른바 침묵하는 다수는 법과 질서를 내세운 후보 리처드 닉슨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베트남 전쟁은 점점 이길 수 없는 전쟁처럼 보였고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결국 닉슨은 미군 철수를 결정했고 1973년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2년 뒤 남베트남은 결국 함락되었다. 냉전은 이제 두 초강대국 모두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소련에서는 여전히 막대한 예산이 군사에 투입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굶주렸으며 서방과 같은 생활 수준이나 상품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모든 희생의 결과가 뭐였을까? 우주 경쟁에서도 더 이상 이기고 있지 못했다. 양측 모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적대 완화, 즉 대탕트를 두 팔 벌려 환영했다. 관계 개선을 위해 닉슨은 1972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브레즈네프는 이듬해 답방했다. 이 과정에서 1972년 살트 협정을 포함해 여러 조약이 체결되어 핵무기 제한이 이루어졌다. 중국과의 관계도 핑퐁 외교를 통해 개선되고 있었다. 미 탁구 대표팀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순회 방문한 것이다. 다만 중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반자본주의 선전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어
메시지는 다소 혼란스러웠다. 그래도 닉슨은 1972년 중국을 방문했고 분위기는 꽤 유쾌했다. 닉슨에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듯했다. 국내에서 헌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오늘부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합니다. 그리고 부통령 제럴드 포드에게 권한을 넘깁니다. 와, 미국에서는 지도자가 법을 어기면 정말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왜 무력으로 통치하지 않지? 부패는 어디 갔지? 그리고 나의 첫 번째 조치는 닉슨을 사면하는 것입니다. 아, 여기 있었네. 이 소동 이후 미국인들은 그저 바람 피우지 않을 것 같은 안전한 사람을 원했다. 그래서 지미 카터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양측은 비엔나에서 만나 또 하나의 전략무기 제한 협정에 서명했다. 브레즈네프 서기장님, 영광입니다. 저도요, 카터 대통령. 제발 그건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양측의 긴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엄청나게 많았다. 소련은 동유럽에서의 개혁과 반란 시도를 다시 한번 강경 진압했다. 유로 미사일 위기로 유럽에는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들이 배치되었다. 1979년 소련은 미국이 지원하는 이슬람 반군을 막겠다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자기들만의 베트남을 만들겠다는 판단이었다. 이와 같은 위기들에 대응해 올림픽 보이콧이 이어졌다. 보수 진영은 미국의 정책이 지나치게 유화적이라고 우려했고 1980년 공산주의의 강경한 대통령을 원했다.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이 당선되었다. 레이건은 시작부터 강경했다. 소련의 인권 침해를 문제 삼아 그들을 악의 제국이라 규정하는 연설을 했고 컴퓨팅과 레이저 같은 기술 발전을 활용해 군비 경쟁을 재가동하길 원했다. 그는 전략 방위 구상, 일명 스타워즈를 제안했다. 국가 전반을 덮는 대규모 대핵 방어망이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꽤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봤다. 소련은 미국의 수사 변화를 전쟁 준비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특히 공산주의 동맹이던 중국과의 관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위협을 크게 느꼈다. 1983년에는 소련이 자국 영공을 침범한 대한항공 여객기를 격추하면서 관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세계는 다시 20세기 중반의 냉전 긴장으로 되돌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다 브레즈네프가 매우 늙어 사망했고 또 매우 늙은 인물이 와서 사망했고 또 다른 매우 늙은 인물이 와서 사망한 뒤 마침내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등장했다. 1985년 집권한 그는 진짜 게임 체인저였다. 그의 철학은 이전의 소련 지도자들과는 크게 달랐다.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체제와 경제가 흔들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일에서 만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고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는 소련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원했다. 그리고 이전 지도자들과 달리 그는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냈다. 집권 후 몇 년 안에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정치적 개혁을 시작했고 소련의 정치-경제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변화는 매우 빠르게 나타났다.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할 수 있게 되었고 서구 대중문화를 즐길 수 있었으며 언론은 마거릿 대처를 인터뷰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 소련 사람들은 이제 피자헛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고르바초프 만세. 그는 또한 소련 경제를 살리려면 군비 경쟁을 끝내야 하고 서방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대화는 다시 시작되었고 그 결과 INF 조약이 체결되어 중거리 핵미사일이 전면 폐기되었다. 이는 엄청난 일이었다. 레이건의 대소련 어조도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상황은 점점 좋아 보였다.
하지만 이 개혁은 동유럽 블록에는 무엇을 의미할까? 수십 년 동안 소련은 변화의 시도를 잔혹하게 짓눌러 왔다. 이제는 허용될까? 바로 그 질문을 들고 헝가리 총리가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고르바초프의 답은 이랬다. 개혁에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지도 않겠다. 동유럽은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하도록 두겠다는 것이었다. 이건 엄청난 변화였다. 헝가리는 자유다당제 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폴란드도 뒤따라 6월 선거를 실시했다. 반소련 성향의 연대가 상원 100석 중 99석을 차지했다. 게다가 헝가리에서는 동서간 철조망 국경이 철거되었다. 철의 장막이 풀리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동유럽 지도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동독은 여전히 강경한 스탈린주의자 에리히 호네커가 통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독 사람들은 여전히 탈출을 원했다. 베를린 장벽에 갇혀 있었지만 계산을 해보기 시작했다. 헝가리로 갈 수 있고 헝가리가 서방에 열리고 있다면 우리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여름 동독인들은 헝가리를 최신 휴양지로 선택했다. 사람들이 몰려갔고 여러 방법으로 수만 명이 오스트리아를 넘어 서방으로 탈출했다. 호네커는 격분의 헝가리행 여행을 차단했지만 시민 자유의 열차는 이미 출발했고 멈추지 않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프라하의 서독 대사관으로 몰려들어 담장을 넘어 정원으로 들어갔고 임시 난민 캠프가 세워졌다. 9월에는 협상이 타결되어 난민들이 기차를 타고 서방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동독 내부에서는 자유의 기운이 고조되었고 사람들은 다음 한방을 원했다. 반대 의견은 점점 커졌고 시위는 대규모 집회로 번졌다. 사복 비밀 경찰들이 진압을 시도했지만 이미 통제 불능이었다. 그리고 더 큰 시위가 아직 남아 있었다. 무력으로 다 진압한다. 맞지, 얘들아? 문제는 모두가 이미 깨달았다는 점이었다. 이건 그들보다 훨씬 큰 일이었다. 결국 동독 정치국 전체가 호네커를 축출했다. 11월 4일, 50만 명이 넘는 동독 시민이 동베를린 거리로 나왔다. 많은 이들의 시선에는 아직 하나의 목표가 남아 있었다. 그 빌어먹을 벽. 동독 정부에 가해진 압박은 너무 컸고 11월 9일 그들은 동서간 여행 제한을 해제한다는 혼란스러운 발표를 했다. 원래는 다음 날 시행될 예정이었고 국경 수비대는 여전히 발포 명령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국경에는 인파가 몰려들었고 경비병들은 압도당했다. 역사적인 순간 수십 년간의 이산과 이동 제한 끝에 사람들이 통과하도록 허용되었다. 동서베를린 시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밤새 함께 축하했다. 어떤 이들은 장벽 위로 올라가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철의 장막은 무너졌다. 그리고 1년 뒤 독일은 재통일된다. 불가리아의 선거, 체코슬로바키아의 평화혁명, 루마니아의 폭력혁명은 동유럽 공산 통치의 종말을 알렸다. 미국은 개입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반공 움직임은 모스크바까지 번져갔다. 고르바초프는 시위를 허용했다. 이제 사람들은 공산당 일당 체제의 종식을 요구하며 시위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결국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당의 공식 승인 없이도 출마할 수 있는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야심찬 경쟁자 보리스 옐친이 이끄는 민주화 운동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좀 헷갈려진다. 소련의 해체는 꽤 복잡한 주제다. 하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소련은 여러 개의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중 가장 큰 공화국이 바로 러시아였다. 보리스 옐친은 러시아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곧 고르바초프와 소련 중앙정부를 상대로
주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공산주의 강경파들은 고르바초프가 허용하고 있는 변화에 경악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그를 납치하고 자신들만의 비상정부를 세우려 했다. 하지만 옐친과 그의 지지자들은 모스크바의 백악관, 러시아 의사당 앞에 모여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우리한테는 탱크가 있거든요. 결국 강경파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고르바초프를 석방했다. 와, 고마워요, 보리스. 진짜 아슬아슬했네요. 별 말씀을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준 자유에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친구.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준 그 자유를 이용해서 뒤에서 우크라이나랑 벨라루스랑 딜을 쳐서 소련을 해체하고 러시아 연방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제 당신은 상사 아니고 내가 상사입니다. 야, 그건 진짜 매너 없었다. 이렇게 해서 수십 년간 이어졌던 긴장과 항상 따라다니던 핵전쟁의 공포는 마침내 막을 내렸다. 많은 옛 소련 공화국들의 민주정부가 수립되었고 그리고 세상은 모두 사이좋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지? 다들?